제사 음식을 차리던 68세 할머니. 그런데 손녀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절대 나가지 마세요. 잠시 뒤 들이닥친 경찰들. 그리고 밝혀진 건 가족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평범한 제사 자리가 어머니의 눈물과 아들의 배신, 그리고 손녀의 용기로 뒤바뀌는 순간,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 골목길엔 아직도 마을 방송이 정겨운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동네 회관에서 경로당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골목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부엌 한쪽 구석엔 양은 대야와 줄무늬 보온병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집에서 68세 김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순자의 손놀림은 무척 능숙했어요. 수십 년간 반복해온 동작이었거든요. 녹그릇을 닦을 때마다 아득한 80년대 시장의 소란스러운 기억이 손끝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좌판을 깔고 앉아 있었죠. 남편 박영철과 함께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장만했고 아들 준호를 키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누가 하냐는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돌아가신 남편 영정 앞 제사만큼은 절대 손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순자는 도마 위에서 물을 곱게 채 썰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영철아, 오늘도 내가 좋아하던 무생채 해줄게.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었죠. 물을 썰 때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내 무생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런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실에서는 아들 박준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진동만 계속 울려댔습니다. 문간에서 며느리 윤미경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상 좀 간소화해요. 애들도 요즘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요. 그냥 과일이랑 떡 몇 개만 올려도 되잖아요. 순자는 익숙한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조상 밥상은 간소화하는 게 아니고 정성화하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뭘 좋아하셨는지 생각해봐. 미경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박준호는 늘 그렇듯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서성거리기만 했죠. 준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도 별일 없이 넘어가면 좋겠는데 순자도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사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파전, 동그랑땡, 생선전까지 순자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들어갔어요.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런 모습을 보던 중학교 2학년 손녀 민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민서는 평소와 달리 조금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게임하거나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바빴을 텐데 오늘은 할머니 곁을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민서야, 너는 공부나 해. 순자가 말했지만 민서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전 뒤집는 걸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서가 조용히 다가와 순자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할머니, 오늘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발요. 왜 저러지?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민서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순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평소 밝고 명랑했던 손녀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하니? 순자가 물었지만 민서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준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봤더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준비된 제사상을 바라보며 순자는 평범한 하루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듯 했죠. 평소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수다스러웠던 민서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은 그냥 집 안에만 계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이의 두 손이 할머니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 말은 제사상 차림의 평화로운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노숟가락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죠. 마치 뭔가 불길한 일이 시작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주우며 민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손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제사 준비를 도와주며 할머니와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민서야, 할머니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봐.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니? 순자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작은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만 더욱 세차게 저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은 제사라니까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있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 했죠. 준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걸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거실로 나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누구 전화였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상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준호의 휴대폰이 연거푸 떨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거실 전체에 윙윙 울려 퍼졌어요.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았죠. 준호는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경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다가가 화면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화면의 조합, 긴급, 오늘 중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눈에 들어왔거든요. 미경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여보, 이게 뭐야? 무슨 조합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와?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요? 오늘은 정말 곤란한데요. 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마당 너머로 들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놀림에서 낯선 긴장감을 읽어냈습니다. 미경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평소 침착했던 며느리의 이런 모습도 처음이었습니다. 뭐가 있는 거지? 순자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까지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분위기는 남편이 돌아가신 날 이후 처음이었죠. 민서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키려는 듯 바짝 붙어 있었죠.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메신저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느라 바빴을 텐데 오늘은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엌 창 너머로 골목을 내다보던 순자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서 있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였죠. 번호판도 낯설었고 차량의 크기도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서너 명 내렸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무언가 서류 뭉치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검은 가방도 메고 있었어요. 카메라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분명히 이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종이를 보며 집 번호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제발 나가지 마세요. 곧 올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도대체 손녀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는 건지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너 혹시 뭔가 들은 게 있니? 순자가 물으려는 순간 마당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제사 지내는 날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 상대방이 준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죠. 미경은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얘져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이럴 줄 알았다고. 중얼거리는 미경의 목소리가 순자의 귀에 들렸어요. 며느리도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며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마당에서 들어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방에 계세요. 곧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서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읽혔어요. 평소 침착했던 준호의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초인종 소리였어요. 딩동, 딸랑딸랑. 평소보다 길고 강하게 울려 퍼지는 초인종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시작되는 신호 같았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소파에서 일어나 준호 뒤를 따라갔어요. 순자도 민서와 함께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파란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식 서류 같아 보였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기 남부청 형사과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순간 순자의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경찰이라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법정 구경도 해본 적 없는 평범한 가정에 경찰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어요. 대문이 열리자마자 경찰들과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과학수사요원이 현관 주변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담당 형사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씨, 그리고 박준호 씨가 속한 재개발 조합 관련 회계 자료 확보 건입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재개발 조합이라는 말에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조합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여기가 무슨 조합 사무실이에요. 제사 중이라니까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소 얌전했던 미경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형사는 차분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본인 및 가족 명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순자 어르신 명의 계좌와 보관 서류들이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순자는 멍해졌어요. 4명의 계좌라고요? 그녀는 오래전 남편이 남긴 작은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금성 카세트 녹음기, IMF 때도 꼭 참아 지킨 적금 통장들까지요. 그 모든 게 아들의 그늘로 묶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한 명은 거실을 살펴보고 다른 한 명은 부엌 쪽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카메라로 제사상을 찍었어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 음식들이 플래시 불빛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사진도 찍혔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사용하시는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한 수사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어디서부터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민서가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할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겨우 중학생인 민서가 어른들 앞에서 할머니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순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형사 이도현이 무릎을 굽혀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한테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실 서랍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수사관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대규모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수표 현금화도 여러 번 있고요. 수취인이 김순자로 되어 있네요. 그 말을 들은 미경이 곧장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름 나오죠? 이거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고요. 며느리가 순자를 가리키며 외치는 모습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가만 있어. 어머니가 뭘 알겠어. 다 내가 관리한 거지.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포자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쉬듯 아들을 감싸온 세월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내 명의로 된 통장과 서류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들을 믿고 맡겨둔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그때 민서가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서랍 뒤에 가림판 있죠? 거기 할아버지 상자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순자는 민서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건지 신기했거든요. 순자는 민서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그 비밀스러운 공간을 알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가림판 뒤쪽은 남편 박영철이 생전에 혼자만 사용했던 곳이었어요. 순자조차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곳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말이죠. 할머니, 빨리요. 민서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것이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듯이 말이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끼며 가림판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어요. 그러자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오래된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꺼내며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 잠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부 한 권, 등기부등본 사본들, 그리고 둥근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큰 돈은 상다리 속에 숨겨라. 급하면 내가 꺼내라. 박영철. 박영철은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순자는 그 글씨를 보며 남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이런 준비를 해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 이유를 걱정하며 남겨둔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형사 이도현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었고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형사가 장부를 펼쳐보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장부에는 아들 준호의 이름과 건설사 대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거액의 입출금 내역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형사가 준호를 향해 물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순자는 장부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얼 본 거지? 내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을 믿고 모든 걸 맡겨뒀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부에는 재개발 조합 관련 자금의 흐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 조합원들로부터 걷어들인 분담금, 그리고 그 돈들이 어떻게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는지까지 모든 것이 상세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장부를 낚아채려 했지만 형사에게 재빨리 제지당했어요. 증거물이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밖에 방송국 마이크가 보였습니다. 골목 끝까지 카메라가 늘어서 있었어요.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이 몰려든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가족명의 차명 계좌 사용. 밖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미경은 팔짱을 끼고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어머니 이름으로 돈을 돌려서 우리가 범죄자가 됐잖아. 이제 어떻게 살라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사상을 건드렸는지 상 한쪽이 기울어지며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술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지어 올린 흰 쌀밥도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영정 앞에 켜놨던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순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어머니였나? 아들을 지켜준답시고 진실의 문을 닫아버린 순자의 마음속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만 거였어요. 형사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조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피해자예요. 증거가 더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린 손녀가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지키려 하는 모습에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뭔 증거?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준호도 민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무슨 증거를 알고 있다는 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민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제사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아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사상으로 집중됐어요. 민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제사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됐어요. 형사들조차 민서의 행동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이는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는 상다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사상 다리에 뭐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서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야, 뭘 찾는 거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대답 대신 상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애썼습니다. 무거운 상이라 아이 혼자서는 힘들어 보였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야, 민서야. 제사상을 왜 건드려?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분노가 섞여 나왔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형사 이도현이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뭘 찾는지 봅시다. 그리고는 민서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같이 들어볼까? 민서와 형사가 함께 상다리를 들어 올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다리 속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상다리 안쪽 얇은 나무판 틈 사이에 작은 USB 메모리가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어 있었어요. 이거예요. 민서가 USB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검은색 작은 USB였는데 남편 박영철의 필체로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뒀던 거였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둔 거죠. 할아버지가 여기에 모든 걸 숨기라고 하셨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형사가 USB를 받아들고는 가져온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향해 시선을 집중했어요. 심지어 밖에서 취재하던 기자들도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USB를 열어본 형사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녹취 파일들, 송금 내역을 정리한 PDF 문서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2년 전 조합 사무실에서 몰래 찍힌 영상이었어요. 이걸 한번 봅시다. 형사가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조합 사무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CCTV가 아닌 개인이 몰래 촬영한 것 같았어요.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호가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잠깐 돌리고 나중에 다시 빼면 되잖아요. 선거 끝나고 정리하자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건설사 대표로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 명의면 절대 안 걸려요. 나이 많은 분들은 수사기관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거든요. 순자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과정을 남편이 몰래 기록해뒀다는 거였죠.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아들을 걱정했는지, 왜 그렇게 자주 한숨을 쉬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한 거였죠.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완전히 끝났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서야 카세트 테이프도 내밀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만 형사가 도와주어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래전 남편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호야, 이런 돈은 복이 아니다. 내 어미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만약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어미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한다면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내놓을 거다. 그게 진짜 어미를 지키는 길이니까.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카세트에서 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이제야 남편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살아생전에 아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 진실이 밝혀지도록 준비해 둔 거였죠. 아들도 구하고 아내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형사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진술부터 받으세요.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끝냅시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을 이유도 없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용기를 받아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죠. 순자의 결연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68세 노인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아들을 감싸기만 했던 어머니가 아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형사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노인을 대하는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수사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늙은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거든요. 형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준호가 조합장을 하면서 제명의 통장을 사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준호야.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내 아버지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으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몇 년 전부터 준호가 제 도장과 통장을 가져가곤 했어요. 조합 일 때문에 잠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고 맡겼죠. 그런데 그게 이런 일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나요? 정확히는 2021년 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든다고 조합에서 받은 돈을 잠깐 제 통장에 넣어뒀다가 쓰겠다고 했어요. 미경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경아, 나는 정말 병원비인 줄 알았어. 조합에서 받은 정당한 돈을 잠깐 보관하는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리고는 형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제대로 못 읽어요. 통장 정리도 준호가 다 해줬고요. 이 말을 들은 형사의 표정이 이해한다는 듯 변했어요. 고령자들 중에는 금융 업무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를 지켜달라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야, 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요. 할아버지가 저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모르니까 나중에 할머니를 꼭 지켜달라고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민서를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는지,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됐어요. 형사가 USB에서 나온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명의로 된 계좌에 들어온 돈의 출처가 모두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건설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분담금까지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가 묻어났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널 지켜봤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모아뒀던 거야. 카세트 테이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준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건 막을 거야.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슬펐어요. 동시에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밀려왔죠. 형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김순자 어르신은 피해자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순간 미경이 다시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형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부인께서는 남편분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통장 관리를 함께 하셨고 조합 관련 서류에도 서명하신 기록이 있거든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순자는 영정 앞에 엎어져 있던 술잔을 일으켜 세우고 한 모금을 떠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이제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게.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대문 앞에 몰려든 카메라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이상 떳떳하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순자는 기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제 명의가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는 않겠어요. 순자의 당당한 모습을 본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골목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순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곧게 허리를 펴고 기자들을 마주봤어요. 어르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이기도 해요. 아들을 너무 믿고 모든 걸 맡겼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도현 형사가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재개발 조합 관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준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준호야. 이제는 내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도망치려 현관으로 내달렸지만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곧바로 제지당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한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포효하듯 외쳤어요. 우리도 피해자야. 저 인간이 다 혼자 한 거예요. 저도 속았다고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미경이 공범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부인께서 서명하신 서류들이 여기 있습니다. 조합분담금 징수 내역서에도 부인 서명이 있고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쏟아진 술잔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술을 따라 올렸어요. 그리고 대문 앞 소란 속에서도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 아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됐네.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민서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지켜주셨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어요. 다른 형사가 건설사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데려온 거였어요. 대표의 주머니에서는 돈 봉투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형사가 돈 봉투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건설사 대표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사업비입니다. 하지만 USB에 저장된 영상에서 그가 준호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어르신 명의로 하면 절대 안 걸린다는 그의 말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순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형사 이도현이 순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르신께서는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동행 조사는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준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순자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이런 일에 연루시킬 줄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 떳떳하게 살아. 그게 진짜 사과야. 미경도 조사를 위해 동행하게 됐어요. 떠나기 전에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미경아, 이제는 각자 자기 몫의 책임을 져야 해.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자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이 조용해지자 순자와 민서만 남게 됐어요. 엉망이 된 제사상을 정리하며 순자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 비밀을 알고 있었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USB가 어디 있는지, 상자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도요.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만 꺼내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남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해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민서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민서야. 이제 우리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 같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때의 소란스러웠던 기자들과 카메라들은 이제 흔적도 없었죠. 하지만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사상은 간소해졌지만 순자의 표정은 훨씬 더 깊어져 있었거든요. 녹그릇 위에는 전과 나물 대신 따뜻한 미역국과 두부 한 접시가 올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민서가 제사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런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순자는 손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민서야. 정성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지. 예전에 복잡하고 화려했던 제사상보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정성스러운 상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순자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어.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남편의 사진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민서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시민 법률 동아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머니 사례를 교재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어른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대요.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어요. 내가 뭐 그럴 것까지야.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민서가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복이 되려면 정직해야 한다고. 우리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죽어서도 가족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준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면회를 갔을 때 준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그런 일에 연루시킬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면 나중에 나와서 떳떳하게 살아. 그게 진짜 효도야. 미경은 진술을 번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따로 살기로 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몫의 벌을 받은 뒤에는 다시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지. 순자의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형사 이도현이 동네 경로당 바자회에 들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USB와 관련 자료들 돌려드립니다. 사건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어르신 덕분에 조합 비리가 크게 정리됐습니다. 순자는 USB를 받아 오래된 카세트 옆에 소중히 놓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형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의로운 일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르신께서 용기 내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이도현 형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 사진 앞에 잔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 제사는 정성화만 했어. 근데 마음은 더 가득 차네.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리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더욱 충만했어요. 마당을 나서며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날 왜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내가 나갔으면 진실도 같이 새어나갔겠지. 내 할아버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을 거고. 따스한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어제까지 자신을 가두던 그 집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용기가 만든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골목을 걸으며 순자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의 떳떳함이 있었거든요.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순자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민서는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할머니를 지켜주셨구나. 어린 나이에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의 의미, 정직의 가치, 그리고 용기의 중요성까지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늦은 나이에 배운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되뇌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잘못을 숨겨주는 것보다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 길 위에서 순자는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길, 할머니와 손녀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진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